자, 일단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항상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든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 기본적인 순서가 있어요. 논리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작업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보실 거는 이제 그 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순서가 요구 분석을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요구 분석한 걸 전제로 해서 요구 조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인, 요게 핵심입니다. 일단 그냥 먼저 이제 개념적인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설계, 이렇게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한 걸 전제로 해서 설계 작업을 할 때는 요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개념물 이렇게 뭐 외우기도 했었는데, 개념물, 그래서 개념, 논리, 물리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 개념적 설계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ER 다이어그램, 개체하고 릴레이션 설계를 하는 거죠. 트랜잭션 모델링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적인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DBMS를 선정합니다. DBMS는 실제적으로 뭐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라클이나 또는 뭐 사이베이스나 또는 MySQL 뭐 이런 종류의 다양한 DBMS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MS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논리적 설계를 하는 거죠. 그 개념적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DBMS가 선정이 되면 그 DBMS에 맞는 적합한 그다음에 스키마 설계와 그 다음에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는 이제 논리적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교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DBMS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에 맞는 물리적인 구조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세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개념적인 거는 DBMS와 독립적으로 이론적으로 설계한다.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는 DBMS에 맞는 DBMS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종속적인 그런 이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설계는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서버나 그다음 물리적인 구조, OS라든가 이런 거에 적정한 그다음 구조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문제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요구 아까 위에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해하실 건데, 이제 요구 조건 분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구 조건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도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스키마 평가 및 정제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개념적 설계는 DBMS와 독립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트랜잭션 모델링, 그다음에 개념 설계, 개념 스키마 설계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개념적 설계예요. 근데 지금 이 2번에 대한 설명은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스키마 평가 정제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논리적인 설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논리적인 설계 단계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특정 목표에 맞는 DBM에서 처리할 수 있는 스키마.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설계는 저장 구조, 접근 경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있어서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 아까 위에서 설명 계속 반복했던 건데 개념 스키마 모델링, 그 다음에 트랜잭션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은 뭐다? 개념적 모델 설계다. 자, 그래서 개념적 설계에 대한 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개념적 설계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 세계의 것들을 가상으로 시스템으로 추상화하는 개념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실 세계 인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념적 설계에서의 특징은 이제 요구사항 분석 설계에서 나온 자료를 요구 조건 명세를 DBMS의 독립적인 이 부분이 중요하죠. 독립적인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설계합니다. 자, 그다음 3번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런다? 정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번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중 개체라는 것이 있는데 적합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속성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집합에 대한 내용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속성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요 각각의 여기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요것들이 속성인데 요것을 보면은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독립적인 영역. 그죠? 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성명 이름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는 뭐 과목이 들어간다 했을 때 이름과 과목의 속성은 어떤 도메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겹치지 않는 중복성이 없는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는 않아요. 1번은.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려고 하는 현실세계 대상체이다. 그렇죠? 우리가 현실세계에 있는 어떤 대체, 독립적인 어떤 그룹 이런 것들을 개체로 묶어서 우리가 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 무형의 정보로서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개체. 그렇죠? 개체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체가 변화시키면 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테이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테이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학생부 그러면은 이제 개체라는 거는 학생이라는 존재, 실제적인 존재를 테이블로 개체로 이제 변환하는 거죠. 네, 그렇게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체라는 것은 결국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체인데 그것을 유무형의 정보로서 몇 개 속성들이 모여진 어떤 특정 그룹.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설계할 때는 테이블로 설계한다. 파일 레코드에 대응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릴레이션 기반의 관계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핵심적인 게 이제 테이블이 핵심이죠. 키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테이블이 이 하나의 테이블이 하나의 개체다.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요 학생이라는 어떤 테이블에 있을 때 학번, 이름, 주소, 성별 이런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독자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컬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번이라는 것들 요 학번 그 다음에 이름 또는 이제 주소 이렇게 속성들의 그룹을 뭐라 그런다?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메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학번, 이름, 주소, 성별 같은 이런 속성들의 어떤 네임, 메타데이터 이런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속성의 이름들, 특성의 릴레이션 틀 구조 이런 거를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라고 한다는 것은 뼈대,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은 무슨 뼈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학생의 구조는 어떻게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학번, 이름, 구조, 성별 이렇게 우리가 뼈대 구조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학번에 해당되는 값들이 들어가죠. 이 값들이
그래서 이 값들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실제 이제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해요. 이 값들이 들어가는 부분들, 요 값, 실제 값들.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상화된, 추상화된 어떤 개념을 실제화된 값으로 변환된 거. 그런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듀플들의 집합, 릴레이션의 실제 값이 인스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튜플, 이 행이라고 하죠. 요 행, 요 것들을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어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뭐 레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키, 식별차 키, 뭐 프라이머리 키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아까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자, 이 표를 보세요. 이 표에서 밑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디그리하고 카디널리티라는 것이 용어가 있는데 학문적인 용어인데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여기 행에 해당되는 부분은 튜플이라고 그랬어요. 이 튜플들의 어떤 정도, 튜플들의 뎁스, 깊이 뭐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디그리라고 그래요. 디그리. 그래서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카디널리티가 이 각각의 튜플들의 어떤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는 어떤 뭐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라 그러면 테이블의 릴레이션들의 속성들의 개수, 속성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디그리는 속성의 개수. 그래서 이 속성의 개수가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디그리는 4, 카디널리티는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밑에 설명 아까 들은 내용이고 디그리는 속성의 수고 카딜리니티는 튜플의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개체관계 모델. 개체관계 모델이라고 하는데 개체는 엔티티라고 하죠. 엔티티. 그래서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ER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ER 뭐 모델, ER 다이어그램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개체 관계, 개체와 관계. 그러니까 개체와 개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개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델링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오너 멤버 관계라는 것은 이 개체 관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도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오너 멤버는 사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지금 요즘은 쓰지 않지만 네트워크망 데이터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를 현실적인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ER 다이어그램 모델이고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으로 개체 타입은 사각형을 말한다. ER 속성은 타원을 의미한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밑에 있는데 잠깐만요. 갑자기 뒤로 밀려나네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개체관계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어떤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 그래서 기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기호를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가 개체 타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는 릴레이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개체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라는 거를 표현할 때 마름모로 표현을 해주고요. 타워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속성. 우리가 테이블에서 속성들 있죠. 아까 학생 테이블의 학번, 뭐 이름 이런 것들을 타원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중 타워는 다중값 속성, 복합 속성이라고 해서 속성이 이제 이중으로 포함되는 걸 말하고 밑줄 타워는 기본 키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위에 아까 학생 테이블에서 키가 뭐였었죠? 학번이었죠. 그래서 학번은 여기다가 이제
속성값을 넣는 거는 타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되 학번 같은 경우는 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줄 긋고 학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복수 타원은 이제 복합 속성이라는 거고요. 관계는 이런 식으로 객체와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m 대 n 무슨 1대 1, 1대 n, m 대 n 이런 식의 관계를 표현을 해줍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객체관계 모델에서 ER 다이어그램에 사용되는 기호와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사각형은 객체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건 맞고요. 삼각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성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관계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은 객체 타입과 속성을 연결하는 것이고 말은 뭐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속성은 뭐죠? 속성은 타원. 그렇죠? 타원으로. 자, 그 다음에 8번에 다음은 어느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과 고객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실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라는 구조에 대한 표현인데 요거에 대해 설명 좀 부족한 한 것을 볼게요. 자, 일단 고객이 기본적으로 카드를 발급했다 할 때의 관계는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았다 라고 했을 때 보시면 1대 이제 n으로 돼 있어요. 0과 1이라는 것이 표기 되어 있는데 왜 0과 1이 여기 제가 타이핑이 좀 잘못됐는데 다시요. 수정할게요. 신용카드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보시면 이제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는다는 어떤 동작, 그러니까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습니다 하는 고객의 객체와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용카드 특성이 있고 고객이 있을 때 우리가 보시면 일단 고객은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값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발급하지 않는 것을 0이라고 보고 최소한 하나를 받는다라고 해서 1 값을 넣는 겁니다. 카드 발급이라는 동작은 고객하고 관계 속에서 발급받던가 발급받지 않던가 둘 중에 yes, no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발급하고 신용카드의 관계라고 봤을 때는 자, 1대1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1대1의 관계. 자,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죠? 자, 카드를 일단은 발급하는 건 무조건 발급이 되는 거죠. 그죠? 카드는 신용카드 입장에서는 발급되는 것이 기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대1이에요. 매핑이 하나밖에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와 발급 간의 관계는. 자, 그래서 1번에 볼게요.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고객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여기서 보면 0과 1이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없는 신용카드는 발급될 수 없다. 자, 보세요. 고객이 없는 신용카드는 발급될 수 없다. 이게 맞죠? 왜요? 여기서 카드 발급과 신용카드의 관계는 무조건 1대1이에요. 하나씩 발급받는 거예요. 발급받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하고 발급받는 거하고 그 관계는 발급되지 않으면 신용카드하고 발급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이 없는 신용카드의 관계 연결은 발급될 수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신용카드와 발급이 된다 그러면 고객이 발급을 받는 걸로 해서 고객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 고객과 신용카드 간의 카드 발급 관계는 1대1 관계이다. 맞죠? 객체 고객과 신용카드 간의 카드 발급 관계는 1대1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신용카드 객체 고객 한 사람은 결국 신용카드 간의 발급 관계가 1대1로 매핑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1대1로. 신용카드 하나당 당연히 고객 하나 이렇게 1대1로 매핑이 되는 거죠.
신용카드 하나를 한 개의 신용카드를 고객이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고객이 이럴 수는 있죠. 고객 한 사람이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한 사람의 고객에는 반드시 하나의 신용카드만 발급됩니다. 자, 이 구조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왜? 0대 1, 0,1, 1,1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원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1대 n으로 해놓는 게 맞아요. 왜? 신용카드는 고객이 한 사람이 신용카드 여러 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n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만 이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1대1로 했기 때문에 이 구조 내에서는 한 개만 발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다중값 속성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죠? 그 타원이 두 개 겹친 거. 요게 다중값 속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릴레이션은 위에서 우리가 테이블 하나를 릴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테이블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사이에 순서가 없다. 자, 위에 다시 한번 화면을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혼란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사건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돼 있지만 실제는 시스템상에서는 이 순서 무의미해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튜플과 튜플 간의 순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바로 축적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쌓이는 거예요. 누적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순서는 의미가 없고 그 순서는 정해주는 거냐? 그냥 사용자가 또는 그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조회하는 순간 순서를 정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저장될 때는 순서는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속성값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값이다. 예, 이거 맞죠? 속성은 당연히 각각의 속성들은 겹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원자값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은 모두 상이하다. 그쵸? 튜플들의 어떤 값들은 동일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튜플과 여기 있는 튜플들이 각 속성 값들이 다 같은 값으로 이루어진 게 있으면 중복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중복된 거를 제거해야 돼요. 이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튜플이. 한 릴레이션에 구성되는 속성들 사이의 순서는 존재하며 속성들 사이의 순서가 존재하며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튜플들 사이에서도 순서가 없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 뭐 학번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은 순서는 만드는 사람이 정하는 거지 이게 뭐 순서에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그냥 순서대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의미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속성들도 순서가 의미가 없다.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되는 키는 무엇입니까? 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후보키, 슈퍼키, 대체키, 외래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슈퍼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보시면 슈퍼키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릴레이션에 구성하는 모든 튜플들에 대한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튜플들의 값들이 있어요. 이렇게 행으로 여기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 키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속성 저기 속성들에 대한 값들이 이 행을 어떻게 이 튜플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이 튜플들을 유일하게 만드는 이 슈퍼키라는 것은 이 튜플들 간의 유일성은 유지시켜 주지만 그 키가 속성이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는 최소의 값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학번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 키인데 학번은 이 튜플들을 유일하게 하면서 동시에 학번이라는 속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사한 게 있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기본 키고 슈퍼키가 아니에요. 왜? 최소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유일의 소송 자체가 하나여야 되는 건데 최소성이라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슈퍼키라는 것은 되게 뭐라면 유일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에 어떤 속성이 존재하는데 그 속성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어떤 큰 범위의 키들, 그 그룹들 그런 것들을 슈퍼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슈퍼키 내에서 실제 후보키가 있을 수 있어요. 후보키는 또 뭐냐? 그 이제 우리가 실제 학번은 하나의 속성밖에 없으면서 유일성을 유지하는 만족시켜주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하는데 기본 키라고 하죠. 기본 키라고 하는데 이 기본 키가 되기 위한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는 후보들의 속성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기본 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후보들이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라는 속성을 넣었다. 그러면 주민번호하고 학번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후보키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기본 키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주민번호를 키로 잡을지 학번을 키로 잡을 수 있지. 왜? 학번도 유일하고 주민번호도 유일하거든요. 학번이 다른데 주민번호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 대체키는 후보키가 둘 이상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보키, 학번과 주민번호의 둘 이상일 때 기본키를 제외한 우리가 학번을 기본키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서 후보키가 학번이 있고 주민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후보키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학번을 기본키로 삼았어요. 기본키로 삼았어요. 그러면 주민번호가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대체키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래키는 다른 릴레이션. 그래서 학생이란 테이블과 그 다음에 과목이란 테이블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란 테이블과 과목이란 테이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제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 그 다음에 뭐 이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목명이라는 수강하는 과목 코드라는 뭐 예를 들어서 과목 코드가 존재할 수 있죠. 과목 코드. 그러면 이 학생 과목 테이블에 있는 과목 코드가 예를 들어서 이 과목 테이블의 기본 키였다라고 하고 한다면 얘 관계를 맺어주려고 그러면 이 과목 코드는 학생 테이블에서 뭐로 잡아준다? 외래 키로 잡아줍니다. 외래 키로. 왜? 서로 간에 관계성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학생 한 사람은 과목을 여러 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핑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키를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속성들의 집합을 뭐라 그런다? 외래키. 그렇죠? 학생 테이블에서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가 기본 키인데 그거를 참조하게 되면 학생 테이블의 그 과목 코드를 외래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뭐 풀면서 한번 그 예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보면 두 개의 릴레이션 간의 관계에서 교수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외래키가 뭐냐? 자, 여기 교수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교수 번호가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게 뭐다? PK, 프라이머리 키다 라는 얘기고 그다음 학과의 학과 번호도 마찬가지로 PK입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 여기 보면은 교수 이름과 학과 번호가 있어요. 교수가 속해 있는 학과가 학과 번호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과 번호는 보다 이 학과의 PK를 가져온 교수 테이블의 외래키다. F키, FK라고 그러죠. 포린 키다. 그래서 학과 번호가 여기 외래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관계대수가 나오는데 이 관계대수는 이제 그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 말고도 이제 교재나 이런 것도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이제 금년 시험뿐만 아니라 작년에 시험에도 한 과목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있는 그 기출 문제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수 연산자 중에서 둘 릴레이션의 교차곱을 수행하기 위한 공통 투표수와 관계없는 것을 뭐라 그런다? 카테시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교차곱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두 릴레이션의 공통 투표수와 관계가 없는 거는 카테시언 프로덕트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설명 한번 볼게요. 합집합은 둘 릴레이션의 합친 후에 공통적인 것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은 테이블을 두 개를 합쳐서 공통적인 거를 제거해서 교집합인 걸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제거해서 하나로 한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은 두 릴레이션에서 공통적인 것만 뽑는 거고, 그다음 차집합은 두 릴레이션에서 공통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드리면, 자, 어떤 테이블에 A, B, C라는 게 있고요. 자, 요거는 자, P라는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Q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C, B, D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튜플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를 합친다. 합집합, 유니온을 했다. 자, 유니온을 했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 공통적인 거를 하나로 합치면서 P하고 이렇게 유니온을 만들면 이거는 옛날에 수학 시간에 집합 만드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D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공통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통적인 건 제거하고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P 교집합 Q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하고 C만 교집합에 해당되는 B, C만 골라내는 거죠. B, 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은 뭐 하는 거? 빼는 거예요. P에서 Q를 빼면 어떻게 되는가? 공통적인 것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공통적인 것만 빼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A, D만 남아요. 그래서 P하고 Q를 빼면 A하고 D만 남습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집합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통 투플수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공통 투플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교차곱은 카테시언 곱은 카테시언 프로덕트는 두 릴레이션의 모든 카테네이트를 곱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두 릴레이션의 공통 투플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테시언 프로덕트는 이 두 가지를 다 섞는 거예요. 섞는 거라서 교차 곱을 해주는 거라서 이 공통적인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지금 표현하기가 좀 복잡한데 자료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수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자, 릴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집합으로서 P연산자가 릴레이션이고 결과도 릴레이션이다. 맞죠? 아까 지금 위에서 설명드렸죠. 각 릴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정보가 그 정보가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적으로 절차적 특성을 갖고 있다. 맞고요. 일반적인 집합과 순수관계 연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리디케이트 칼큘러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제안하는 것, 이건 관계 해석과 관련된 거예요. 관계 해석. 뭐 학문적인 것들이 대한 거니까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어떤 수학과 관련된 건 관계 해석이다. 관계대수도 수학과 관련된 있지만 이런 어떤 수학적인 것보다 이제 집합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정규화가 나왔어요. 정규화. 이제 정규화는 시험에 꼭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념은 해주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정규화 부분은 책의 내용도 좀 유념해서 보시겠지만, 이게 일단 비정규 릴레이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 그 다음에 BCNF, 그 다음에 4차, 5차 이렇게 해서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각 차수별로의 정규형을 뭐 때문에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외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비정규 릴레이션 상태에서 1차로 갈 때는 뭐다?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을 분해합니다. 자, 정규화를 하는 과정은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큰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그걸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자, 그러면 외우는 거 어떻게 외우냐면, 자, 비정규 상태에서 1차로 넘어가는 건 도메인을 분해하는 거야. 도메인. 그냥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 뭐라고 그랬어? 아까 속성이 있잖아요. 속성. 속성의 그룹이 도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성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 속성이 막 짬뽕되어 있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름 플러스 뭐 학번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름 플러스 학번 플러스 이름 뭐 이런 식의 어떤 너무 어떤 그냥 제가 설명상 쓰는 거지만 학번 이런 거는 만들 수 잘 안 쓰지만 학번 플러스 뭐 생년월일 뭐 이런 묶음 이런 속성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 놓으면 나중에 중복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쪼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메인을 분해하는 거가 첫 번째 1차 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도만 외우세요. 도.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는 거는 부분함수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분함수. 그래서 부. 그 다음에 3차로 넘어가는 건 이행함수. 이. 그 다음에 결정자가 후보키잉. 결정자가 이제 BCNF로 넘어가고 3차에서 BCNF로 넘어가고 후보키. 함수를 여기서 후보키. 자, 여기서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결정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함수 종속이 아닌 다중값을 종속적을 제거한 다중값. 그래서 다. 그 다음에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BCNF에서 이제 4로 갈 때는 다중값을 제거하는 종속정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4차에서 5차로 넘어가는 거 후보키를 통하지 않는 결합 종속정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인 종속정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부 이결 다조 이렇게 외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뭐 내용적인 설명은 책으로 보시고요. 일단 이런 순서가 있다. 뭐 헷갈리면 이렇게라도 외워야죠. 그죠? 도부 이결 다조 이렇게 외우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를 보시죠. 그러면 자 정규형들은 차수가 높아질수록 만족시켜야 될 제약 조건이 증가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규형들은 차수가 높아질수록 만족시켜야 될 제약 조건이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다 포함 관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차로 넘어갈 때 도메인 분해했죠. 종속적 제거했죠. 부분 함수 종속적 제거했고 이행함수 종속적 제거했죠. 그럼 이 제거한 조건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가면 갈수록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되는 거다. 조건들이.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 아래 도메인에서 원자값만 가는 거 해서 할 때 1차 전경이라고 그랬죠. 도메인, 도브이조 다결 했을 때 도메인의 원자값. 그 다음에 1정규형을 만족시키면서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의 완전함수 종속성으로 할 때는 2정규형이라고 하죠.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성.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제2정규형을 만족하면서 키가 아닌 모든 이행적인 함수를 종속되지 않으면
3 정규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건 이행함수 정속성을 제거한다 라고 했을 때 3 정규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정규화를 왜 하는 거냐? 정규화의 필요성은 자,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야, 테이블에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 테이블을 어떤 튜플을 삭제했을 때 어떤 불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지 말아야 될 것들까지 삭제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안정성을 최대화하고, 그래서 중복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일단 정규화는.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수정 삭제 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삭제 시 발생하는 이상 현상, 그러니까 이상 현상을 갑자기 왜 이래? 네. 이상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저기 정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이블의 브리치 위험을 최소화하는 건 맞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테이블의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논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인 구조,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그림이에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림. 그래서 여기 사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 DBMS가 존재하죠. 그 DBMS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오브젝트 코드라든가 인베디드 DML이라든가 지리 처리기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기억 장치에 올라가고 트랜잭션 관리자, 파일 관리자, 버퍼 관리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를 제어하는 DBMS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파일을 관리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데이터 파일하고 인덱스하고 데이터 통계하고 데이터 사전이 들어가지고요. 데이터 사전 안에는 시스템 카탈로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카탈로그. 네. 그래서 요 개념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 카탈로그는 DBMS가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특별한 테이블들의 집합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위에서 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 갖고 있는 어떤 실제 우리가 개발자라든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 DBMS를 관리하고 제어하고 하는 데 필요한 어떤 또 메타데이터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 저장되는 어떤 테이블 안에 조회를 하거나 액세스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 유지하는데, 생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테이블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데이터 사전 안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가 시스템 카탈로그를 검색할 수 있어요.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카탈로그도 결국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자가 만든 또는 개발자가 만든 그 테이블처럼 똑같이 조회할 수가 있어요. 단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시스템 카탈로그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DBMS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회는 할 수 있어요. 쿼리로 조회할 수는 있지만 갱신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갱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것은 시스템 카탈로그는 이 데이터 딕셔너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건데 시스템 카탈로그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테이블 형태로 모아놓은 것이고, 데이터 딕셔너리는 그걸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들,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들,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딕셔너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키마와 이들에 속한 사상들에 대한 정보도 컴파일되어 저장된다. 그래서 테이블 간의 관계 또는 테이블의 스키마, 테이블의 구조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접근하여서 필요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며 시스템만이 접근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마찬가지 데이터 사전도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조회를 할 수는 있어요. 검색해 볼 수는 있다. 변경할 수 없다. 단 변경할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만 접근한다라는 거가 잘못됐어요. 사전 자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간주되며 시스템 카탈로그라고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시스템 카탈로그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의미하는 게 맞겠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를 취급하는 모든 데이터 객체들에 대한 정의와 명세, 그러니까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 정보들을 어떻게 한다? 관리하고 유지한다. 사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 1장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을 마칠게요.